다리먼 차 결혼 생활의 새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 민지라고 합니다. 작년 이제 첫 결혼 기념일을 넘긴 신혼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실제로 제 이름 앞에 아내라는 호칭이 붙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어색함과 설렘, 여기에 책임감까지 여러 감정이 뒤섞여 한동안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과의 만남은 우연에 가까운 피연이었습니다. 서로 아는 친구의 모임에서 처음 인연을 맺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키워갔어요. 당시 저는 사회생활에 갓 뛰어들었던 때라 일이 바쁘고 마음이 자주 지쳤지만 남편은 늘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따뜻함과 배려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자연스레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양가 상견례에서의 긴장감, 결혼식 날짜와 신혼집 문제, 그리고 신혼여행지 선택에 이르기까지 작은 다툼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저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조금씩 더 쌓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 친구들과의 축하 모임, 예단, 예물 등 한국 특유의 복잡한 결혼 문화 안에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어낸 시간들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긴장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남편과 웨딩홀 중앙을 나란히 걸을 때 지난 시간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죠. 걱정과 망설임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가정이 탄생하는 순간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신혼생활의 시작은 달콤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로맨틱하진 않았습니다. 서로의 다른 생활 습관을 맞춰 나가고 집안일 분담을 두고 소소한 투닥거림도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익숙지 않았고 남편은 집안 정리를 꼼꼼하게 체크하다 보니 가끔은 저도 속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쌓일 때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지친 하루를 마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금방 풀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남편에게 친구이자 동료로 무엇보다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조그마한 식탁에서 예기치 못한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으로 한 걸음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정과 가치관, 습관이 부딪히고 어우러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관대해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결국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민지 씨, 결혼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혼이란 제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다가왔고 사랑받으며 사랑을 주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첫 해의 모든 순간순간이 저에겐 벅찬 선물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의 출발점에 서 있는 지금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옛사랑에 대한 기억과 결혼을 망설였던 이유. 결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고민하게 만들었던 건 사실 지난 과거의 연애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오기 전 저는 20대 후반까지 꽤 오랫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승우였고 유학 생활을 갓 마치고 돌아왔을 무렵 친구의 소개로 인연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승우를 그저 무던하고 유쾌한 친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국적인 배경 때문에 늘 외로움을 느끼던 저에게 승우는 늘 따뜻하게 다가왔고 저의 부족한 한국 사회 적응을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며 힘든 시기마다 곁에서 위로가 되어줬죠. 함께 부산의 골목길을 걷고 한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순간들은 아직도 제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입니다. 우리는 1년 넘게 연애를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인턴 자리의 불안정함, 부모님이 모두 해외에 계셨기에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헤쳐나가야 하는 외로움. 그런 상황에서 승우는 점점 더 결혼에 대해 직착을 보였습니다. 연애 중임에도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 앞으로의 삶을 빨리 확정 짓고 싶다는 부담스러운 말들을 종종 꺼냈죠.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지 못했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아직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는데 막연히 사랑 하나로 결혼을 결정해도 될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게다가 승우의 집안에서는 저의 유학 경력이나 부모님의 부재를 마치 단점처럼 여기기도 했고 저를 향한 우려 섞인 시선들도 적지 않았어요. 결혼이란 서로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현실적 문제를 그 무렵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깊은 한숨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졌죠.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까? 나 자신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랑이랑 감정만으로 결혼해서 앞으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었고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저의 이런 불안과 망설임을 이해해 주는 듯 하면서도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붙잡아 두려고만 했습니다. 점점 저 자신의 인생에서 소외된 느낌마저 들었고 사랑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순간 결국 이별을 선택하게 됐죠. 당시엔 서로에 대한 미련도 컸고 주변의 위로 없이 홀로 견뎌냈던 시간은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길고 아팠습니다. 그 이별 이후 한동안 저는 새로운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자연히 벽이 쳐지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상대방의 가족이나 환경이 한 사람을 얼마나 쉽게 위축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한 뒤라 더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결혼은 곧 과거의 상처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도 자꾸만 불안함과 망설임이 앞섰던 이유, 저의 오랜 공백과 난 사랑받아도 될까? 나는 근원적 의문까지도 다 그때의 경험에서 비롯됐죠. 세상엔 참 많은 사랑의 형태가 있고 결혼도 그만큼 각자의 사정과 아픔이 뒤섞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제 마음속에는 그 모든 망설임이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 그리고 내가 쌓아올린 행복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연처럼 찾아온 옛사람과의 재회. 저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바쁘게 취업 준비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긴 시간을 보내다 보니 국내에는 친한 친구나 지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자취방과 도서관, 학원을 오가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죠. 그 시절에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스스로 마음의 벽도 높이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몇 년 만에 연락이 닿은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와 우연히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니 자연스럽게 옛 시절의 이야기부터 최근 근황까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죠.
수진이는 저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알아채곤 밝은 목소리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인지야, 내 친구 중에 정말 괜찮은 오빠가 있는데 부담 없이 같이 밥이나 먹지 않을래? 오랫동안 한국 떠나 있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 만나두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처음에는 흔한 소개팅이나 미팅이려니 생각해 망설였습니다. 이전 연애에서 입었던 상처 탓에 새로운 만남 자체가 부담되고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일이 어렵게 느껴졌던 터라 쉽게 흔쾌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워낙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평범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소개된 만남 자리는 평소 자주 가던 소박한 한식집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길게 웃으며 다가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승우였습니다. 예상 밖의 인물이었기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승우와는 유학을 떠나기 직전에 짧게 스친 인연이 있었습니다. 항상 직접적이지 않고 조용했던 그 아이는 그저 얼굴만 익숙한 동네 오빠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승우는 예전에 비해 훨씬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말도 잘 걸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시작하니 이내 자연스럽게 예전 추억과 유학 기간의 이야기로 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지나온 여러 모퉁이에 대해 유학 시절 느낀 삶의 변화와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다양한 감정을 솔직히 나누었습니다. 승우는 그동안 한국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사회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털어놓았고, 저 역시 익숙하지 않은 한국 생활의 고충과 혼자 버텨온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오랜 동안 마음에 쌓였던 외로움과 답답함이 밤 공기처럼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연한 재회였지만 우리는 그날 이후 자연스러운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집 앞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도서관 계단에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주말이면 함께 새롭게 생긴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작은 데이트. 시끌벅적하진 않았지만 진솔한 감정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만남이 반복될수록 아픈 과거는 점차 옅어지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조심스럽고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서두르지 않고 저의 불안함까지도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편안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괜찮아.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인연의 시작은 자연스럽고 서두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 만남을 계기로 저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관계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승우와의 만남은 상처뿐이던 저 자신이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삶을 환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남만 친구의 결혼 압박과 조급함. 승우와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주제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다. 만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은 여전히 내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결혼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오르내릴 때마다 괜히 내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특히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한두 명씩 결혼 소식을 알릴 때마다 그는 내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우리도 늦으면 안 되지 않아? 요즘 결혼 정년기가 짧아졌대. 너랑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어.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꺼내곤 했다. 처음엔 그의 진심 어린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해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반복되는 언급에 점점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명확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도 승우는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내가 구직 걱정을 털어놓으면 일은 결혼하고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쉽게 말하곤 했다. 또 내가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이 아직 채 덜 됐고 친구도 거의 없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곁에 있을 테니 괜찮아. 라는 말로 내 고민을 덮어버리듯 넘겼다. 그럴 때마다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씁쓸함이 번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데이트를 하다가도 결혼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중에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요리해서 같이 먹으면 어떨까? 주말에 산책을 하다가 결혼하면 저런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너도 그렇지? 같은 말을 은근슬쩍 던졌다. 혼자만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당연히 함께할 거라 여기는 듯한 분위기였다. 나도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식의 강요 아닌 강요를 받고 있으니 도리어 더 혼란스러웠다. 주변의 또래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차분히 설계하고 싶은 쪽이었고 승우는 당장이라도 예물과 식장 예약부터 하고 싶어 하는 쪽이었다. 서로 간의 속도와 방향이 현저하게 달랐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우리 관계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그의 부모님이 정식으로 한번 얼굴을 보자고 했을 때였다. 나 역시 상대 가족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직장도 변변치 않고 아직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더군다나 당시 나는 부모님이 아직 해외에 계신 상황이라 양가 상견례나 전통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다. 아무리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해도 승우는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너만 편하게 있으면 돼. 라며 나를 설득했다. 내 준비와 심정을 존중받지 못한 기분에 속상함이 쌓였다. 나중에는 그가 내 부모님께 우리 민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꿈을 꿨다며 상견례 날짜를 미리 찾아보고 카메라로 셀프 웨딩 스냅도 예약해뒀다는 얘기까지 꺼냈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내 기분이나 생활, 인생의 흐름과 관계없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 그의 행동이 부담스럽고 한편으론 그의 집안 분위기에 끌려가는 느낌까지 들었다. 갈수록 나는 결혼의 소품에 불과한가? 라는 생각마저 스쳤다. 물론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해서 미래를 함께 그리겠다는 의지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진심이 명령이나 계획의 형태로 상대의 자율성을 압도할 때 자연스럽지 않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당시 승우는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믿었고 나는 오히려 당장 결혼보다 지금의 내 삶을 좀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다지고 싶었던 게 본심이었다. 그 두 입장의 차이는 점점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고 나는 그를 향한 부담과 사랑 사이에서 오랜 시간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결혼을 망설였던 진짜 이유는 승우의 조급함과 무관하지 않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그 현실에 준비되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계획대로만 이끌고 가는 남자친구의 조급한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속에 깊은 그림자를 남겼다. 나, 남자친구, 가족과의 첫 만남. 생일의 기습. 우리의 연애가 어느덧 반년을 향해 달려가던 무렵, 승우는 내게 아주 평범하고도 진솔한 연인이었다. 데이트는 주로 소박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나누거나 저녁에는 바닷가를 따라 산책을 하며 하루의 소소한 연인가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번도 가족 이야기를 길게 꺼낸 적 없는 승우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인지야,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특별히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없어?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네가 곁에 있으면 어디든 좋아. 승우는 그 말에 다정하게 웃더니 그럼 그날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 특별한 날이니까. 라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주말이 다가오고 나는 은근히 설레었다.
이맘때면 아직은 봄이라 서울 거리는 부드러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감돌았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여유 있게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몇 번이고 점검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고 예쁜 차림을 고른 것은 특별한 날이라는 그의 말 때문이었다. 약속 장소에서 승우를 만났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정말 예쁘다는 진심 어린 말에 남겼다.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다. 승우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궁금증을 꾹꾹 눌렀다. 혹시 어디 가는 거야? 거의 다 왔어. 곧 알게 될 거야. 차는 서울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동네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레스토랑은 외관부터 번듯했다. 평소 데이트하던 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여기서 밥 먹는 거야? 응, 오늘 정말 좋은 날이잖아. 나는 내심 그의 말이 궁금했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자 조용한 방 하나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 승우가 문을 열자 그 안에서 환하게 반기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방 안에는 4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의 부부와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둘. 한쪽에는 생일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여러 개의 선물 상자까지 놓여 있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승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지야, 오늘 내 생일이야. 우리 가족 앞에서 너를 꼭 소개하고 싶었어. 나는 당황했으나 최대한 밝은 미소를 띄우려 했었다.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나는 본래의 나를 숨긴 채 더욱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분위기는 초반엔 어색함이 감돌았다. 승우의 어머니는 내외를 따지며 상냥하게 말을 건네셨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나를 관찰했다. 유학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 일 하세요? 네, 아직 회사는 다니지 않고 있는데 준비 중이에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일과 사랑 모두 챙기려 하던데 민지 씨도 그런 타입인가 보네요. 밝은 말투에 처임한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다. 승우의 아버지는 의연하게 나의 근황과 가족사를 물었다.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다는 점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엔 짧은 의아함이 스쳤다. 승우의 여동생, 즉 여자아이 둘 중 하나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살폈다. 중간중간 의미 모를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었지만 나는 그녀의 진심을 읽을 수 없어 내내 긴장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공기는 케이크 촛불을 끄며 조금 누그러졌다. 모두가 승우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고 나는 옆자리에서 작은 선물과 함께 준비한 손편지를 조심스레 건넸다. 승우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보고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가족은 그런 모습을 빤히 바라봤다. 식사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 사이에서 오가는 암묵적 대화였다. 전 남자친구도 유학생이었나요?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해서요. 여자 집안에서도 둘째 딸이라던데, 맞죠? 친근함을 위장한 질문들은 끝이 없었다. 웃어야 할지 진지해야 할지 모를 때면 승우가 연신 내 편을 들어주었다. 민지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해외에서 혼자 힘들 게 많았는데도 늘 꿋꿋하게 이겨냈죠. 중간중간 승우의 아버지는 식사 중 갑자기 자신들의 족보나 집안 전통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자랑인 듯 치엄인 듯. 나는 겸손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오셨으니 저희 집안 분위기가 낯설 수도 있어요. 우리도 큰 기대를 걸진 않아요. 다만 서로의 진심만 알면 그게 제일이잖아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유심히 살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여동생이 내게 슬쩍
귓속말을 건넸다. 언니, 원래 우리 가족이 좀 답답하죠? 그래도 오빠가 언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사소한 위로가 그나마 내 마음을 잠깐 어루만졌다. 식사가 모두 끝난 후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체력도 정신도 모두 소진된 기분이었다. 스모는 내 손을 잡고 짧게 속삭였다. 오늘 힘들었지? 고마워. 가족들 앞에서 더 당당해 보이고 싶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처음이어서 그런 거지 뭐. 네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었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또 다른 세계구나. 그 자리에서 느꼈던 작고 큰 감정의 잔해가 한동안 내 마음 한 구석을 차지했다. 이 첫 만남 이후 승우와 진지하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눴다. 두 사람만 있을 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안정감을 느꼈지만 가족이라는 현실 앞에 서면 괜히 스스로 위축되는 기분과 내 자존감이 그녀를 더 깊이 확인받는 듯 했다. 그래도 승우는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주겠다 다짐했다. 내 가족이 널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나에겐 내가 제일 소중해. 그 한마디가 내게는 벗어나고 싶었던 불안과 혼란을 잠시나마 잠재웠고 동시에 어른이 되어간다는 삶의 쓴맛을 일찍이 배우게 해주었다. 그렇게 나의 첫 남자친구 가족 만남은 예상치 못한 생일 파티와 검증 같은 식사 자리를 통과하며 막을 내렸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고 살아가는 일,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책임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깊이 알게 된 날이었다. 남자친구 가족의 태도에서 비롯된 갈등, 뜻밖의 생일 만남 이후 내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내내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느꼈던 묘한 경계심, 사소한 말투 속에 배어있던 거리감, 반복되는 신상 질문들과 집안 분위기의 낯섦이 나를 꽉 조여왔다. 내가 과민 반응을 한 걸까?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그날의 표정과 뉘앙스가 계속 떠올랐다. 며칠을 두고 내내 고민하다 나는 결국 승우에게 조심스럽게 내 속마음을 꺼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가족들 앞에서 조금 힘들었어. 마치 내가 평가받고 검증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승우는 당황한 듯 했다. 아니야. 우리 가족은 원래 다 그런 편이야. 처음 만난 자리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거지. 민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승우의 반응은 내 기대와는 달랐다. 나는 함께 내 입장을 고민해주기 바랐지만 그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가족이니까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다음번엔 더 자연스럽게 대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내가 느낀 불편함은 진짜야. 엄마도 아빠도 계속 따지는 듯이 물어봤고 여동생도 나를 한참 관찰하는 것 같았어. 단순히 우리 집이 원래 조금 보수적이라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대화가 끝나버리자 나는 허탈함을 느꼈다. 나만 괜히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내 감정을 이해받지 저자나 못하는 걸까?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에는 답답함과 서운함이 쌓여갔다. 며칠 뒤 또 한 번의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엔 승우의 어머니가 따로 나를 불렀다. 레스토랑의 한적한 구석, 평범한 식사 자리여야 했지만 분위기는 초조했다. 민지 씨, 지난번엔 정신이 없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충분히 못 나눠 아쉬워요. 어머니는 처음엔 다정하게 웃으며 내 고향, 부모님의 직업, 형제 자매 소개까지 세심하게 물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다. 그런데 대화가 점점 깊어지자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혹시 부모님은 지금 국내에 계신가요? 그리고 친척분들 중에 공무원이나 변호사 직업을 가진 분은 있으세요? 네, 부모님은 아직 해외에 계시고 친척 중엔 딱히 눈에 띄는 인사는 없어요.
어머니는 메모지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두더니 가족 구성원 이름, 나이,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요즘은 세상사가 복잡하잖아요. 우리 승우가 워낙 착해서 민지 씨 가족이 어떤 분들인지 미리 잘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보이며 정보를 적었다. 마음에선 조심스럽게 경계심이 더욱 커졌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부터 나는 이 관계의 평등함과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일은 단순한 환상만이 아니었다. 현실의 변수, 상대방 가족의 시선, 계층 출신에 얽힌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 벽이 될 수 있는지 점차 깨닫게 됐다. 이후에도 나와 승우 사이의 미묘한 갈등은 생기는 족족 누적되었다. 나는 자잘한 감정을 오래 품는 편은 아니었지만 반복되는 가족의 태도와 승우의 일관된 반응은 내 마음에 멍을 키웠다. 가끔은 승우가 내 기분을 살펴 요즘 좀 힘들어 보여. 혹시 가족 때문이야? 라고 물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 가족 만남들이 나한테는 도전이야. 너가 내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봐. 하지만 승우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모든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편이야. 혹시 정말 부담된다면 차분히 천천히 만나는 걸로 할까? 하지만 나는 점점 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 자칫 예민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비칠까 두려웠다. 그리고 한순간 어머니께서 내게 이런 말을 건넸던 일이 떠올랐다. 민지 씨, 본인 집에서는 예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해요. 우리 집 머마이 만단 전통은 좀 까다롭거든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 들어오면 따라야 할 규칙이 많아요. 나는 속으로 혼잣말했다. 정말 내가 이 집안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에서 나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다. 서울 생활, 직장 구직, 자기계발 등 인생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그 위에 얹어진 가족의 잣대는 내게 큰 중압감이었다. 갈등은 점점 선명해졌다. 예를 들면 승우와의 데이트 중 그는 한 번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널 더 잘 알고 싶대. 다음에는 우리 집에 와서 직접 가족들 앞에서 요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우리 집 여자들은 신부감의 손맛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나는 내심 심기가 불편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생각해 볼게. 하지만 날 아직 요리가 서툴러서 라고 둘러댔다. 그와 집에서 또는 가족과 잠깐이라도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 이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식됐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에서는 식사 후 설거지는 꼭 예비 며느리가 한다.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평소라면 한 번쯤 도와줄 마음도 있었겠지만 마치 검증의 일환처럼 느껴지는 말에 내심 상처를 받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나는 남자친구에게 내 마음과 부딪힘을 털어놓길 몇 번이나 시도했다. 나에게는 이런 대접이 익숙하지 않아 사랑만으로는 가족이 되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 승우는 대개 노력하면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도 널 이해하실 거야. 라고만 반복했다. 나는 도리어 언젠가 난 막연한 말 대신 이제라도 뭔가 달라지길 바랐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결혼의 의미에 대해 고민했다.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바라보고 결정하면 되는 일이 아니었다. 집안 환경, 문화, 자라온 가치관, 친척들의 시선과 기준까지도 전부 새롭게 마주하게 되는 일.
이 모든 것에 맞춰 나 자신을 조금씩 바꾸는 게 정말 옳은 건지 아니면 내 존엄과 개성을 잇는 길은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이따금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 나는 서울의 네온사인과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며 묵묵히 혼잣말을 했다. 나는 왜 이토록 검증받아야 하지? 내가 원하는 가족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 같은 혼란의 시간은 내가 사랑보다 더 절실히 원하는 것이 존중과 존재의 평등함임을 깨달아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가족과의 두세 번의 만남이 지나면서 나는 뚜렷한 변화와 압력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한 질문과 긴장 속에서도 처음이라서 그렇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겠지. 나는 희망을 품었지만 만남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이라는 걸 점점 실감할 수 있었다.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졌던 것은 신원 확인이었다. 어느 날 승우의 어머니께서 조용히 그러나 매우 단호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 씨,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에 잠깐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가벼운 자리인 줄 알고 밝게 승낙했다.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이미 테이블에는 작은 노트와 펜, 그리고 여러 장의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다. 사실 우리 승우가 워낙 순박해서 깐깐하게 확인해야 하는 게 미안하긴 한데 주변에서도 요즘은 사위나 며느리 될 사람의 집안을 꼼꼼히 살핀다고들 하더라고요. 처음엔 쑥스러운 듯 약간의 사과를 얹어서 말씀하셨지만 그의 눈빛엔 이미 검사의 각오와 결의가 읽혔다. 곧이어 어머니는 묻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해외에 계시다고 하셨죠? 언제부터 외국에서 생활하셨어요? 가족들 중에 혹시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계신 분은 없나요? 외가 쪽, 친가 쪽 모두 가능한 한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짓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금씩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민지 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어디 나왔나요? 부모님은 처음부터 해외에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특별히 가까웠던 사촌이나 친척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점점 나의 내면 깊숙이 위협적으로 파고들었다. 순간순간 나는 내 가문이 혹시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졌다. 어머니는 끝내 작은 수첩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 가족 사항을 한번 직접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승우가 결혼 준비할 때 참고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수첩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현재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을 꼼꼼히 기입하는 칸이 있었다. 순간 부정당하고 감시당한다는 묘한 기분이 앞섰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어 떨리는 펜 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놨다.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답 맞는지를 하나하나 비교하시며 예전에 말씀하신 이모님은 친가 쪽인가요? 외가 쪽인가요? 부모님이 근무하신 곳에서 혹시 같이 근무하셨던 분 성함을 알 수 있나요? 심지어 나중에는 나와 부모님의 SNS 계정, 졸업사진, 옛 주소 등까지 요청하셨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나는 무력감과 서운함이 복받쳐 올랐다.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심판받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이런 조사는 단순한 가족의 관심이나 걱정을 넘어선 하나의 상대 검증 시스템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승우 아버지께서도 전화를 주셨다.
혹시 집안에 비슷한 또래 사촌이 더 있는지 궁금해서. 우리 집안은 오랜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 가계도 작성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리고는 가계도 표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오시며 친가, 외가, 조부모, 삼촌, 이모 등 최대한의 친척 이름을 채워 넣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족의 직업, 은연중의 재정적 배경, 부모님의 학창시절 친구, 혹시라도 해외에서 연루된 경력까지 문제 소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셨다. 아버지는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이왕이면 서로 다 알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며 거듭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내 귀엔 우리가 널 의심 안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대라 라는 말로 들렸다. 이렇게 계속된 검증은 내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 가족에게 도대체 어떤 조건이 필요했기에 나라는 개인은 투명하게 모든 걸 꺼내놓아야 하지. 심장은 두근거렸고 밤늦게 방 천장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다. 때론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면접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 이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그런 식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승우에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 가족이 내 모든 걸 확인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 마치 신상조사 받는 것 같아서. 하지만 승우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우리 부모님 세대는 워낙 남의 집안까지 꼼꼼히 챙기는 게 습관이야.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혹시 모를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서야. 나도 불편하지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엔 악의가 없었지만 진심 어린 공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가족과의 추가 만남, 전화, 심지어 때로는 친척과 삼촌, 심지어 먼 사촌까지 한 명 한 명 전화 연락을 받았다. 민지 어린 시절은 어땠냐 등.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자존감이 깎였다. 내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이 집안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걸까? 나는 친구에게 하소연했다. 정말 결혼이란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대체 얼마나 더 많은 걸 견뎌야 하는 거지? 결국 검증 과정의 마지막에는 승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사실 우리 집에 딸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아이가 시집갈 때도 마찬가지로 신랑 집안을 다 알아보고 일일이 집안 배경을 확인받았어요. 서로 다 평등해야 하니까요. 정당성과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나는 내 사생활과 가족사 모든 걸 탈탈 털리면서도 반박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신상 검증 과정은 내가 한 개인으로 존중받는 느낌 대신 늘 조건의 저울질 위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깊은 외로움을 심어주었다. 그날 밤 결국 나는 이 가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애초에 내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눈물이 났다.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고 서로를 위한 만남이 점차 부담과 두려움, 그리고 나에 대한 검증으로 견질되는 현실 앞에 슬퍼졌다. 이 끊임없는 가족의 압력이 바로 내가 결혼을 망설이고 행복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였다. 성급한 결혼 재촉지에 숨겨진 진실. 장시간에 걸친 만남과 반복되는 가족의 신상검증, 그리고 쉬이 누그러들지 않는 결혼 압박 속에서 나는 점차 지쳐갔다. 내면에서는 점점 의문과 불안이 부풀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승우가 유난히 조급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때로는 나에게 미래를 약속해달라는 무언의 촉구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내가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다.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천천히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승우는 멋쩍게 웃으며 시간이 아깝잖아.
네가 좋으니까 빨리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래. 라고만 말했다. 처음엔 그저 애틋함과 사랑의 표현이라 여기려 애썼다. 하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결정하려 드는 집착, 그리고 나의 불안이나 혼란을 섬세하게 받아주지 않는 고집스러움은 점점 나를 지치게 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나에게 도착했다. 승우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처음에는 악의적인 장난쯤으로 넘겼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일이 꺼림칙하게 걸렸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승우의 핸드폰에서 변호사, 직장, 형사, 징계, 청탁 등의 단어가 오고 간 메시지를 몇 개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엔 곧장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의 사생활을 엿본 것도 미안했고 내심 충격도 컸다. 며칠 밤을 뒤척인 끝에 나는 용기를 내 승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것 같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나한테 솔직히 말해줬으면 해. 그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았다. 몇 달 전 승우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고 했다. 업무상 문제가 생겨 상사에게 질책을 받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회사 측은 그의 진실성과 배경, 주변 인맥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분위기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혼란과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다고 한다. 사실 네가 알기 전에 말했어야 하는데 나도 두려웠어. 예전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냥 회사에서 이런 일이 다시 불거질까 봐 하루라도 빨리 내 곁에 든든한 존재가 있길 바랐어. 너랑 결혼하면 내가 더 단단해질 줄 알았거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나를 향한 애정이나 결혼의 약속이 모두 진실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히 사랑 이상의 계산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현실적 문제를 결혼이라는 제도적 울타리로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은 바람이 숨겨져 있었다. 더군다나 곧 이어지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승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가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친척 중에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내심 기대했던 것이다. 나는 모든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간 승우 가족이 유독 내 주변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 친척의 직업, 부모님의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하나하나 조사하려 했던 것. 처음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집안이라 여기던 그 태도에는 검증 이상의 뭔가가 숨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결혼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집안끼리의 대화에서도 법조계, 공직, 사회적 신용, 추천서 같은 단어가 자주 오고 간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내가 아니라 내 주변 환경과 가족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다. 나는 엉뚱하게도 나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를 위한 도구나 방패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의혹에 사로잡혔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이 드러난 순간 이상할 정도로 모든 의문이 동시에 해소됐다. 결혼을 한시라도 미루기 싫었던 조바심, 신속한 가족 만남, 반복되는 신상 질문, 그리고 내 불안과 피로에도 끊임없이 조금만 참고 견뎌달라던 그의 간청까지 모두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한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치 투명한 유리 안에 갇힌 듯한 허망함과 슬픔에 빠졌다. 그동안의 나의 고민과 갈등, 때때로 들었던 불쾌감까지도 결국 이 한 가지 이유, 즉 현실적 손익계산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단순한 사랑의 감정보다 상대방 가족이 제공하는 보증, 배경, 안정성이 승우에게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온 것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점점 상대방의 배경, 안정, 가족의 체면, 현실적 이득, 그 모든 것이 사랑과 나를 뒤섞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졌다. 내 존재의 고유함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누군가의 신분 보완서, 위지 탈출구로 취급된 것 같았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가 겹치면서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비록 흔들리고 불안정하더라도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내 존재가 어떤 조건의 그림자에 가릴 뿐이라면 그 어떤 화려하고 안정된 가정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승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누군가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고 싶지 않아. 나라는 한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이 결혼은 의미가 없어. 그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나 역시 내내 흐릿해진 목소리로 이별을 고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이어진 결혼 준비와 가족 만남, 상대 가족의 이상하리만치 집요했던 검증과 관심, 그리고 승우의 조급함까지 모두 한순간에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고 말았다. 나는 더 이상 결혼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내 인생이 누군가의 장기판 말처럼 맡겨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일련의 경험은 사랑과 결혼,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사랑이란 결국 상대방의 인생 전체를 소유하거나 흐르면서 불편함과 괴로움, 예기치 못한 오해와 갈등으로 점차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아직 남아있던 미련과 정,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가 매번 내 결정을 늦추게 했다. 하지만 일련의 진실이 드러난 순간부터 내 마음에는 더 이상 되돌아갈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진실을 들은 후 나는 집 창가에 오래도록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았다. 내 인생에서 축복받고 인정받는 사랑을 꿈꿔왔던 어린 시절, 또다시 상처받고 소외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승우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외롭고 적응이 힘들 때 공감과 이해를 건네던 그의 다정한 문자, 힘들었던 취업 준비 시절 작은 다정한 말 한마디, 바닷가를 함께 걸으며 그려보던 미래의 이야기. 그런 소박했던 기억마저도 결국은 모두 한 사람이 가진 필요, 누군가의 방패 역할로 내 존재가 소모된 결과일 뿐인가 하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며칠 동안 나는 승우의 연락과 만나자는 요청을 계속 미뤘다. 회사에서도, 거리에서도, 집에서도 마치 박세상과 투명한 차단막이 쳐진 듯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 혹시 모든 것이 오해일까?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불안과 자기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자 모두가 한마디씩 위로했지만 그 어떤 조언도 이 고통을 줄여주지 못했다. 계속되는 갈등은 내 건강마저 잠식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사소한 소리에 깜짝 놀라 머리맡에 휴대폰을 확인했다. 출근길 버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생기를 잃은 그림자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자기 비하와 원망이 교차했다. 결국 나는 승우를 단둘이 만날 자리를 마련했다. 그의 표정엔 초조함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민지야, 나 정말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그동안 네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몰라서 미안해.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더 단단히 말할게. 우리 다시 예전처럼 그냥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을까? 나는 잠시 그 말에 흔들릴 뻔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응어리가 온몸을 꽉 조여왔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승우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널 좋아했던 것도 도구가 아니야. 내 인생, 내 존엄, 내 감정은 그 어떤 조건보다 중요해.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고, 지금은 모든 게 지쳤어. 정말이야? 이렇게까지 끝낼 필요는 없잖아. 우리 가족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 네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 아니야. 네가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던 수십 번의 약속, 가족들의 반복된 태도, 끝없는 검증, 그리고 너의 조급함까지 전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야. 사랑은 이해와 존중이 먼저야.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이별뿐이야. 승우는 잠시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나는 민지, 너만 생각했어. 네 도움 없이 나 혼자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나는 그토록 괴로워하던 승우의 불안한 의존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었다. 사랑이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지탱해주는 것이지 한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지난 이별에서 뼈저리게 배웠다. 눈앞이 흐릿해져 오는 가운데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다. 이건 서로를 위한 결정이야. 나도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도 나와 함께했던 행복을 잊지 않았으면 해. 하지만 우린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어. 부디 너도 네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래. 그리고 나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승우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오랜 시간 쌓였던 복잡한 감정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풀려내려갔다. 눈물이 뺨을 적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모든 감정과 슬픔, 분노까지도 내 존재를 다시 느끼게 하는 듯했다. 이별 후 한동안 세상은 온통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아침이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밤이면 불면과 후회에 몸부림쳤다.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나면서 나는 비로소 스스로를 조금씩 돌아볼 수 있었다. 이별이란 때로는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대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존엄을 끝까지 지켜야만 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승우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옅어졌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다. 다음엔 어떤 사랑을 만나더라도 내 존중과 가치가 첫 번째가 되게 하리라는 것. 그리고 아팠지만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해준 계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한 번 더 인생의 큰 변곡점을 지나 어른이 되어갔다. 힘들었지만 그 이별마저 부끄럽지 않게 기억하고 싶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조용히 한 장의 페이지를 넘겼다. 전환점, 진정한 사랑에서 시작된 결혼.
어느 때보다 어두운 터널과 같았던 이별 이후 나는 오랫동안 내 삶과 감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상,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구를 위해 사는지, 어떤 인연이 진짜 내 곁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사랑이란 정말 무엇인지, 나를 지키고 나답게 살아가려는 다짐 또한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일상은 무기력했고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불편하게 느껴졌다. 긴 겨울을 견디듯 마음마저 닫은 채 지낼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 나는 우연히 광주 근교의 한 작은 책방에서 재현이라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책방은 동네 사람들만 오가는 소박한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나는 꽃꽂이 동아리에 참여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꽃을 다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되게 예쁘네요. 나는 고개를 들어 상대를 바라보았다. 서글서글한 눈빛, 소박한 체크 셔츠, 어딘가 촌스러운 듯 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처음엔 동네 이웃이라 생각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다. 카모마일이에요. 향이 좋아서 여기 오면 항상 챙겨요. 상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저는 꽃에 대해 잘 몰라서 요즘 좀 지쳐 있었는데 향기 맡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상냥함만으로 나는 큰 감흥이 없었다. 그저 상대에 대한 경계심과 조심스러움이 내 내면의 벽처럼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 책방에서 우연히 또 마주쳤고 재현은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다. 혹시 주말에 책방 앞 카페에서 같이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면 괜찮아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평소 동호회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쯤이야 괜찮다고 여겨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 만남에서 그는 자신의 삶과 고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저도 사실 서울에서 한동안 번아웃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 조용히 살고 싶었죠.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은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언젠가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신기하게도 그는 나에 대해 별다른 배경이나 가족사를 묻지 않았다. 오로지 오늘의 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같은 소소한 일상을 물었다. 조금씩 경계심이 풀렸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와 대화를 즐기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몇 번의 만남이 쌓이면서 재현과의 관계는 특별한 사건 없이도 따뜻하게 자라났다. 약속 없는 오후, 그는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자고 했다. 봄빛이 스며든 공원길, 서로 조용히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지 씨랑 있으면 그냥 내 자신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특별한 걸 강요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 말에서 나는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나 역시 그와 있을 때 한결같은 평온과 안정, 아무 꾸밈 없는 내 모습을 사랑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누릴 수 있었다. 언젠가 동네 장터를 구경하던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우리는 좁은 처마 밑에 함께 들어섰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내게 부드럽게 우산을 씌워주며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긴장보다는 미소, 어색함보다는 따뜻함이 흐르는 그 순간 나는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진심을 읽었다. 우리의 연애는 시끄럽지도 격정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느새 숟가락을 맞대며 서로의 하루를 돌보고 고민을 나누고 내일을 그리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소박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크게 준비한 건 없지만 앞으로는 민지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혹시 같이 작은 가정을 만들어 볼 생각 없어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핀 돌았다. 이전의 상처와 불신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길고 아팠던 과거가 내 현재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용기를 내 대답했다. 나도 너랑 있으면 내 존재가 꾸밈없이 소중하다는 걸 매일 새롭게 느껴. 더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우리 서로를 지키면서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볼래? 그날 우리의 손은 평소보다 더 단단히 맞잡아져 있었다.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도 그는 내 배경이나 가족의 조건에 대해 결코 묻지 않았다. 오히려 내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면 충분해요. 그리고 부모님도 언제든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라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결혼 준비는 촉박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았다. 장식 없는 꽃집에서 부케를 고르고 동네 마을 교회에서 들만의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 몇 명, 동네 어르신 몇 분만 참석한 결혼식장이었지만 그날의 행복과 따뜻함은 내 평생 가장 순수하게 빛나는 기억으로 남았다. 결혼 생활의 시작 역시 소박했다. 나는 직접 꽃집을 열었고 재현은 직장에 다니며 매일 저녁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다. 때로는 어려운 일에 부딪혀 얼굴을 찌푸릴 때도 있었지만 늘 대화로 풀고 함께 안겨 잠드는 게 일상이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진짜 결혼이란 조건이나 배경, 체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서로의 삶과 마음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겠다는 솔직한 약속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현과 함께하는 생활은 내게 가족, 사랑,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선물해 주었다. 옆에서 편안히 웃어주는 그를 볼 때마다 나는 누군가에게 결코 조건이 아닌 하나뿐인 존재로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존감이 단단해졌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혼란기와 상실의 늪을 거쳐 마침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나는 매일 아침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끄덕인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떨어지면 작은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오늘의 하루를 나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의 또 다른 습관을 새롭게 마주해야만 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예를 들어 사용하는 세제의 종류, 수건을 개는 방식, 퇴근 후 짧은 TV 드라마를 보는 시간까지 이제는 둘만의 방식으로 합의해 나가야 했다. 집안일 분담부터 사소한 취향까지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늘 기억하며 불만이 쌓일 때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머리를 식힌 뒤 솔직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 마을에서는 축제나 작은 모임이 종종 열린다. 계절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하고 여름밤이면 마을 광장에서 삼삼오오 둘러앉아 수박을 나눈다. 나는 동네 이웃들과 꽃꽂이 수업을 열곤 한다. 처음엔 어색하던 얼굴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남편 역시 마을 청년회에서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며 평화로운 일상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누군가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이 경험은 도심에서의 삶과는 사뭇 달랐다. 부부관계도 조금씩 변해갔다. 연애 시절의 설렘과 신혼의 들뜸, 익숙함이 주는 안정, 때로는 일상 속 소소한 권태까지 모든 감정이 솔직하게 스며들었다. 남편은 회식이 있는 날이면 꼭 전화로 "저녁은 챙겨 먹었어?" 라고 묻고 나는 바쁜 날이면 가게 앞에 작은 음료를 놓아두었다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며 집어가곤 한다.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하루를 풍성하게 만든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다. 장사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 비 오는 날이나 한겨울이면 꽃이 팔리지 않아 적자를 보는 날도 있다. 남편의 직장도 언제나 안정이 보장되는 곳은 아니다. 돈이 궁할 때에는 이러다 정말 둘 다 백수가 되면 어떡하지? 하며 농담처럼 말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는다.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건 삶의 어려움이나 불안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라는 사실이다. 속상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도 깊은 밤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으며 "우리라서 다행이야" 라는 짧은 말을 나눈다. 겨울밤이면 두툼한 이불 속에서 음악 한 곡을 같이 듣는다. 연휴철이면 양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방문은 못해도 소소한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다. 아이가 아직 없는 우리는 때로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농담처럼 나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작은 존재가 생길까? 아마 너를 더 닮았으면 좋겠어 하며 깨르르 웃고 지나가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가정이 이미 충분히 충만하다 느낀다. 나는 결혼 전 내게 행복이란 대단한 성공 혹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신한다. 행복은 거대한 선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는 소소한 배려, 작은 포옹, 서로를 향한 존중과 믿음 속에 고요하게 깃든다는 것을. 남편은 이런 나에게 "네가 있으니 정말 행복해" 라고 자주 말한다. 나 역시 남편의 조용한 배려와 성실함, 그리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습관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든든하다 느낀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루에 한 번 꼭 고마워와 사랑해를 전한다.
가끔씩 우울한 날이나 인생의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지만 서로의 어깨를 빌려 함께 울거나 마을 언덕길을 걸으며 다 잘 될 거야를 반복한다. 밤마다 옛 사진을 보며 웃고 미래를 꿈꾸며 잔잔한 설렘을 쌓는다. 수많은 혼란과 역경, 상처와 실패를 넘어온 나의 오늘. 이 평온하고 작지만 단단한 가정이야말로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집이다. 이렇게 우리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매일매일 숨쉬는 온기로 가득하다. 오늘도 나는 노란 프리지어 한 다발을 꽂으며 조용히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되딘다. 마지막 메시지.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사회와 부모, 학교는 우리에게 좋은 대학, 안정된 직업, 존경받는 집안, 흠없는 이력 같은 객관적 잣대를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과연 나의 진짜 가치는 출신 직장, 가족, 조건, 재산, 학벌 같은 외형에서 비롯되는가 라는 고민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돌아와 시작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사랑, 결혼 등 모든 선택이 주변의 기대와 기준에 맞춰 정해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조차 서로 얼마나 사랑하냐보다 서로의 집안은 괜찮은가, 안정적인 직장인가, 직계 친척 중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있는가 등 표면적인 조건부터 점검하는 현실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갈등과 시험, 나를 둘러싼 신상조사, 양가의 조건 맞추기, 그리고 마음에 없는 결혼을 강요받으며 나는 점점 내 존엄이 사라지고 하나의 인간이 아닌 상대방 인생의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조차 상처받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로 굳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가족, 사회, 친구, 세상이 요구하는 정답을 조차 살아간다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생길 수 있을까? 타인의 시선과 기준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혼자 깨어있는 밤마다 나는 내 존재의 소중함을 연습처럼 묻곤 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오히려 두 집안, 심지어 두 세계관과 가치체계의 만남이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무수히 자문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 조건이나 타인에 의해 부여되는 기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집안, 남들의 부러움, 눈에 띄는 경력과 신분을 지녔다 한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행복은 나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고민, 실패와 좌절, 그 안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순간에 깃듭니다. 흑백의 가족사진 속 미소, 조용한 이른 아침에 켜는 음악, 남편이 말없이 내 손을 잡아줄 때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이 모든 것이 나와 내 삶의 진짜 가치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행복하려면 경제력이 우선이다. 좋은 조건이 있어야 사랑도 오래간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나답게 살아가겠다는 작고 단단한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안정과 지위보다 내 자존감을 빛나게 해주는 힘임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사회는 거대한 파도처럼 개개인을 평가하고 줄 세우며 신분, 배경, 가족 관계를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무한 경쟁이 아님을,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네가 너로 살아도 된다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며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는 마음. 남들이 원하는 정답이 아닌 내 인생의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이것이 제가 겪은 수많은 경험 끝에 얻은 가치관입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행복할까? 남보다 조건이 부족하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 수많은 검증과 실망, 오해와 방황을 거치며 내면의 평화를 직접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만 느꼈습니다. 거절당하고 평가받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이별, 실패와 후회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진정한 내 모습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와 나다운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하루,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한마디, 이웃의 작은 배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 아닐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누구의 기준이나 세상의 소문, 조건이 아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다르다고, 때론 완벽하지 못하다고, 또는 사회가 원하는 조건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에서 자신도 모르게 익어가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정히 안아주고 실수와 아픔마저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흔들릴 때마다 나만의 작은 확신을 잃지 않을 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진짜 아름다움이 완성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만의 빛과 목소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조건 대신 온기를, 불안 대신 존엄을, 그리고 사랑 대신 평등을 하루하루 삶에 더해가시길 바랍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과 미래에 따뜻한 축복과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